건물주가 되신 분입니다. 지금 세 번째 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세 번째 건물을 올리고 계신 멋있다. 건물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랭이TV 구독자 여러분. 부장님보다 돈 잘 버는 직장인의 부동산 투자 책을 쓴 황금돼지 송양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은 한 10년 정도 다녔고요. 부동산 투자는 한 7년 정도 했는데 부동산 투자로 막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 좀 남들이 하는 방식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해왔고. 지금 3년 차면 대리급 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그쵸? 네, 대리 달면서 했죠. 네, 그러면 어떻게 좀 시작을 하셨나요? 7년 전이면은 2014년입니다. 그쵸. 14년, 14, 15년. 7년 차니까 15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창 분위기가 안 좋음의 끄트머리 정도 되는 네. 것 같네요. 그때 뭐 하셨어요? 경매하셨습니까? 그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처음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 그냥 분양권 이런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2015년에 해가지고 이제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면서 그게 부동산에 입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처음에 임대로 시작하느냐, 매매로 시작하느냐 이제 그 갈림길이 좀 큰 것 같고. 네. 저는 어떻게든 그때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2015년 때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다 일단 뜯어 말렸었거든요. 반대하죠.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몰래 샀어요. 그때 이제 좀 아파트를 샀고 내 집 마련만 있으면은 그냥 뭐 사실 내가 거기 머물고 있으면은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사실 내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다운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뭔가 자산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사다 보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맛을 봐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거주를 시작했다. 그게 이제 투자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게 집을 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분양권이 피가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랬어요. 경기도의 아파트 프리미엄 그냥 분양권 프리미엄 주고 사서 한 몇 개월 기다렸다가 거의 입주할 때 좀 임박하면 또 피가 막 붙잖아요. 네. 그때 팔고 막 그냥 분양권 사고 팔고 많이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그렇게 자산을 좀 늘렸고 그러다가 이제 재개발 딱지 서울에 그거 딱지. 네, 딱지 사서 지금 저는 실거주하는 집은 그때 산 딱지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딱지. 네. 근데 이제 그때 입주권 산 게 분양권은 그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갔었어요.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더라고요. 청약통장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청약해야지 하다가 이제 입주권 사면서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 몰라가지고 그냥 이거 사고 나서부터 그냥 갭 투자를 했죠. 일반 아파트. 그래서 처음에 투자 한 3년 정도는 분양권, 재개발, 딱지, 아파트 이런 거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니까 그때 생각한 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신북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파주에 땅을 좀 사고 갑자기 토지를. 네. 이 아파트만 하다가 좀 여유자금이 조금 있었는데 뭔가 이제 흐름을 보니까 조금 길게 해보고 싶은 거죠. 저도. 뭐 어떤 소스를 들으신 겁니까? LH처럼? 아니요. 그때 막 탄핵되고 나서 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왜 갑자기 탄핵됐다고 왜 갑자기? 그냥 딱 이러면 그냥 인과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악수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정권 때 역사가 있으니까. 악수한 것처럼? 네. 역사가 있고 당연히 탄핵됐으면 뭐 대선 다시 치를 거고 그럼 정권은 당연히 바뀌죠. 그럼 바뀌면 반대쪽 정권이 될 거고 그 정권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이랑 뭔가를 할 거다 했을 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해서 파주도 각 개별 등기가 있기 때문에 그쵸. 다 개별성이 다르잖아요. 뭐 도로의 저판에도 있고 지목도 다 다르고 막 한데 그쵸. 그냥 우리 남한 그냥 일반적인 땅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민통선 안에서 샀거든요. 임야네요? 그냥 전. 전? 거긴 대지가 없어요. 도로, 전, 답, 그냥 임야. 전을 사셨군요. 네, 그냥 전을 샀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분 투자 개념인 거예요. 테마주처럼. 네. 진짜 우리 좋은 거 알려준다. 네. 미치겠다. 이거 따라할까 봐. 근데 네이버에 그러고 나서 쳐보니까 그냥 저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휴전선이 있으면 남방 한계선이 있고 북방 한계선이 있거든요. 네. 남방 한계선이 2km가 있고 네. 남방 한계선에서 또 조금 이렇게 버퍼를 두고 이게 민통선이 있어요. 네. 민간인 통제선. 그래서 여기가 A지역, 여기가 B지역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B지역을 산 거고 A지역도 팔아요. 그 부동산이 B지역 안에 있어요. 거기서 여기에 있는 땅만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어서 뉴스에 보면 통일대교 나오잖아요. 기자들이 통일대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막 취재하고 하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부동산이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서 땅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A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DM지기 때문에 거기는 부동산이나 뭐도 못 들어가고 등기만 있는 거예요. 뭐 구경도 못 하네요. 구경도 못 하고 사는 거죠. 그냥 등기만 왔다 갔다 하고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래서 결이 좀 달라요. 여기는 땅도 못 보고 그냥 사는 거고 여긴 그래도 땅은 보고 사는 거고 가격대가 좀 달라요. 어디가 더? 여기가 더 비싸죠. 그래서 여기는 서울에서 투자자분들이 와서 땅 좀 사고 거기 농막 지어가지고 그냥 주말 농장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거기 땅을 사면 등기를 치면은 출입증이 나와요. 그 땅 주인은. 그래서 저도 출입증이 나와가지고 가서 저도 농막 지어놓고 뭐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 잘. 그 직장인 때 그걸 사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 제가 수익률을 못 여쭤봤는데 그
파주 땅은 어떻게 차익을 남기셨습니까? 몇 배? 파주 땅은 한 2배 정도. 근데 그 18년도 정상회담 할 때 팔았으면 그때는 순간 팍 올랐거든요. 뭐 그때 그냥 호가죠, 호가. 근데 호가로 하면 막 4-5배 부를 수는 있었는데 그땐 그게 계속 갈 줄 알았지. 분위기 엄청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막 2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갖고 있으면 막 60년 뒤에 강남이 된다 막 부동산 사장님 막 그래요. 이게 뭐 통일은 안 되더라도 일단 거래만 되더라도 아니 그 통행만 되더라도 유럽처럼 네. 그러면 거기 그냥 일본 국도 옆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냥 일반적인 땅이 되니까 그게 평당 제가 20만 원 주고 샀거든요. 평당 20만 원. 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그냥 국토처럼만 평준화만 되더라도 확 오르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치면 진짜 테마주. 그게 테마주죠. 요즘 연천에 땅 100평 이상 많이 사신다고들 하던데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막 그 거의 지금은 정권도- 대화가 없고. 예, 뭐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좋든 안 좋든 땅값이 조금 이렇게 테마주처럼 왔다 갔다는 하는데 계속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줍잖게 막 그 전라도 막 고창 막 이런데 막 임야 이런 거 사는 것보다 그래도 주목은 이게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잠재적 주목은 계속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쨌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요는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그냥 거기 뭐 밭도 아니에요. 그냥 지목만 전이지 그냥 맹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게 그냥 일반적인 남한의 땅이 있었으면 거의 막 팔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북한이라는 테마가 있으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항상 수요는 있어서 그게 뭐 파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철원, 연천 이쪽도 거래가 좀 이긴 하죠. 파주보단 덜해도.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은 저도 이제 땅 사서 건축해보고 토지 투자해보니까 좀 위험하다는 거를 이제는 알겠는데 근데 그냥 못 모르고 한 번쯤 해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네. 너무 짜릿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그래서 저는 그냥 소액으로 했거든요. 전반기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7년, 18년부터 법인 투자할 때는 이제 경매를 시작했죠. 경매로 해서 또 자산 불리다가 그때도 주택 투자였습니까? 그렇죠. 아파트. 그때는 이제 법인 규제는 없었기 때문에 노후주택, 노후빌라, 썩빌 경매로 좀 싸게 낙찰받아서 그냥 수리하고 입찰가보다 높게 이제 전세를 넣어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갔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쵸. 자금을 네. 불리는 전략을 쓰신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때 법인의 르네상스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인이 그때 엄청 붐이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본금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좀 많이 만드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직장인분들이 대체로 이제 특히 제 주변에는 이제 직장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거의 정년퇴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60세까지 다닌다고 하면 그냥 30대라고 해도 20-30년은 다니잖아요. 그럼 어차피 20-3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그럼 결국은 내 집 마련이랑 노후 대비 거기에 또 하나 하면 이제 뭐 자녀 나중에 결혼하면 뭐 집 줄 거 그 정도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중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중장기 투자가 되면 그냥 사실은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아파트나 그냥 우량한 지역에 그냥 적당한 입지에 그냥 하나 사놓고 결국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버틸 수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그냥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노후 대비도 하고 어차피 직장을 다닐 거면 그냥 일반적인 투자를 하시고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한 입지에 이렇게 사놓으면은 아니 뭐 실패만 안 하면은 적당한 입지에 네. 적당히 공부해도 그쵸. 됩니까? 네. 20-30년이면 선수들은 단타 쳐가지고 막 오르는 지역에 해서 빨리 먹고 빠지고 이런 걸 하는데 네. 일반인들은 사실 일반인일수록 중장기로 가면서 이제 그거를 해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직장생활 20-30년 할 거고 그냥 노후 대비할 때 뭔가 좀 수익형으로 돌릴 수 있는 걸 하나 심어놔야겠다라고 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우량한데 괜히 위험한데 하지 말고 남들 다 하는 데다가 일단 해놓으면 네.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대출이자 갚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법인 투자하면서 소액 경매를 했던 이유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면은 일반적인 삶을 살 수는 있는데 부자는 못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법인으로 경매 투자를 하더라도 네. 아파트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썩빌이었고 그 썩빌 중에서도 전세로 맞췄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제 풀피죠. 네, 그쵸. 어떻게 보면 무피 풀피가 될 텐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자본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 말고도?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자본금을 그래서 길게 보지 않고 저는 짧게 본 거죠. 그 자산을 좀 빨리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키워서 결국 대부분의 분들이 60세까지 쭉 자산을 키워보다가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그때 수익형으로 전환을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 이렇게 현금 흐름 만드는데 저는 그 시기를 한 20년 당겨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수익형을 만들어서 월급을 좀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딴 걸 해서 돈을 좀 많이 불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 가지고는 이게 시간이라는 그런 이점이 없는 거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놓고 이제 오르는 거를 좀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못했고 내 노력이 들어가는 투자. 그러니까 경매는 시세보다 그냥 싸게 사서 바로 그냥 사자마자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경매를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거기에 뭔가 리모델링
신축이라는 걸 이제 가치 부여를 해서 뭔가 내가 가치를 내 능동적으로 올려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자산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산을 좀 빠르게 키워서 이거를 수익형으로 좀 전환해가지고 직장에 대한 월급이나 그 직장에 묶여있는 시간으로부터 좀 빨리 좀 자유를 찾자.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간 거죠. 인플레이션을 그것도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쵸. 이거죠. 네, 인플레이션도 못 기다리고 내가 좀 빨리 해야겠다. 빨리 확 땡겨오고 싶었던 거죠. 그쵸, 수익형 그쵸. 부동산 네. 세팅을. 근데 이제 실력은 없으니까 상관은 못 하겠고 만만한 게 이제 주거용인데 아파트는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파트를 싸게 사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네. 아파트는 그렇죠. 경매도. 다 아니까 내가 아파트를 싸게 사게 안 내버려둬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근데 썩빌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있다 하더라도 관심도도 낮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싸게 산다 하더라도 경쟁이 좀 덜하니까 거기서 좀 많이 승부를 보려고 했었죠. 그때. 법인으로 경매 투자 시작한 게 5천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빌라를 싸게 사서 인테리어하고 낙찰가보다 높게 전세놔가지고 일단 뽑고 뽑고? 아, 이런 거 네. 좋아해. 뽑고 거기에 더 얹혀서 팔고 얹혀서 팔고. 그래서 근데 낙찰받고 뭐 명도하고 수리하고 임대 놓고 매도하고 한 4, 5개월 했는데 뭐 2, 3천 먹고 근데 그게 좀 수고에 비해서 풀피가 좀 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또 법인 규제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제 확장판으로 가보자는 생각을 한 거죠. 이왕 한 채 할 거면 규제 똑같이 맞을 거면 크게 해가지고 크게 먹자 해가지고 노후 빌라에서 노후 주택으로 간 거죠 이제. 노후 단독주택. 네. 노후 단독주택으로 해서 똑같이 해가지고 확장판으로 해서 아예 그냥 어차피 규제 먹을 거 그냥 크게 가서 크게 먹자 하는 생각에 이제 19년도부터는 그냥 노후 주택을 샀죠. 빌라로 풀피 쳐가지고 한 1억 정도까지 이렇게 자산을 불렸거든요. 몇 개를 하신 겁니까? 한 5개. 그러니까 거의 뭐 5천으로 1000 뛰기 5번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실패해가지고 하나는 마이너스 치고 4개 가지고 한 1000, 2000 뛰기를 해가지고 한 5천 불린 거죠. 1년 좀 안 돼서. 근데 경험을 좀 많이 쌓은 것 같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뭐 규제도 있고 그 4개는 다 팔았고 저는 이제 아파트 하는 분들은 되게 차트나 지역 분석 이런 거 잘하잖아요. 데이터 보고. 데이터 보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인서울만 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인서울만 하면 실패는 없을 거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빌라도 다 인서울만 했고 그래서 인서울에 노후주택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리 대출을 해도 1억 가지고는 좀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신용대출 받았죠. 1억. 아, 그럼 2억이 됐네요, 갑자기? 그쵸, 네. 1억에서? 네. 그러니까 뭐 자수하니까 일주일 만에 1억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의 시간도 아깝다고 해서 빨리 땡긴다고 했는데 그 자산을 빨리 이렇게 땡겨서 모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빌리는 거. 빌리는 거만큼 사실은 부채도 자산이니까 자산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그 부채가 가장 쉽고 빠르긴 하거죠. 신용대출도 어쨌든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2억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2억으로 시작했죠. 2억으로 이제 단독주택, 그쵸. 노후주택을. 노후주택, 일명 썩단? 네. 썩집이죠. 썩집. 네, 썩집을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1억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1억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물건을 어떻게 찾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신축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그냥 빌라 수리만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노후주택도 사서 리모델링해서 좀 이렇게 좀 개선시켜가지고 팔던지 아니면 좀 수익률을 높여서 임대 수익 보다가 팔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무모했던 게 신축을 하려면은 땅을 좀 알아야 돼요. 토지. 그래서 뭐 용적률이나 아니면 그 용도 지역 그다음에 도로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런 지역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네이버 킨 다음에 그냥 단독 다가구로 필터를 건 다음에 그냥 거기서 그냥 적당한 게 4억짜리가 나왔더라고요. 네. 금매로.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가서 봤죠. 봤는데 그냥 괜찮아. 아, 뭐가 괜찮던 거예요? 그냥 집이 그냥 딱. 그래서 처음에는 빌라만 맨날 이제 서울에 1, 2억짜리만 낙찰받다가 당연히 단독 다가구로 넘어가면은 사람이 어쨌든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좀 넓고. 네, 넓고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건물이라 하면은 와 막 뭔가 약간 벽이 있고 막 왠지 막 높아 보이고 했는데 4억이래. 4억 맞아요? 이랬었죠. 그래서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쌌고 좀 무모했던 게 위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냥 무모하게 시작했던 게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위치는 은평구. 아, 서울이네요. 네. 인서울에서 그래도 좀 싼 지역에서 네이버에 보면은 금매라는 글자 이렇게 필터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매로 나온 것만 필터를 걸고 금액대를 5억 이하로 해가지고 그냥 쭉 봤죠. 그나마 역세권에 있고 딱 봤는데 그냥 집이 괜찮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보러 갔다가 좀 고민해보고 대출 알아보니까 그때는 또 뭐 법인 대출은 한 7, 80% 나왔거든요. 한 2억 있으면은 뭐 사고 리모델링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그게 금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실 그게 금매라는 필터를 걸어도 일단 그게 싼지 안 싼지는 네.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판단을 못했죠. 그때는 부동산 사장님이 금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만. 아이러니한 게 실수할 뻔한 거죠. 어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었는데 그냥 멋 모르고 시작해서 계약서 도장 찍어놓은 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하고 제가 잔금까지 6개월 잡거든요. 계약하고 잔금을 6개월 잡고 3개월 차에 중도금만 넣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자 해서 하고 나서 그 사이에 그 6개월 동안 공부를 많이 했죠.
어떻게 일을 꾸밀까? 어떻게 할까. 그때 막 그 대수전도 공부하고 건축도 공부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전문가들 만나다니면서 일단 계약금이 묶여 있으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그쵸, 돈이 그쵸. 들어가야 네. 돼, 역시. 다 검토해놓고 지금은 당연히 다 아니까 검토해놓고 계약을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약간 무모했는데 계약금이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사실 뭐 없어져도 상관없다? 네, 뭐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뭐 이게 막 엄청 막 망할 정도는 아니니까. 중도금 하고 6개월 잔금 치렀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잔금 치르기 전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건축법이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잡으신 거군요. 그쵸. 잔금 치르기 전까지. 네. 그전에는 그냥 인테리어 업체 뭐 견적 받고 시키고 막 이것만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이건 인테리어 수준이 아니고 대수선을 하려면 또 구청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절차나 이런 걸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리모델링 하면 하나보다 막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 하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려면은 뭔가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대수선도 하려면 뭔가 주차장법도 있어야 되고 뭐 건축사가 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시공사가 시공한다 뭐 이렇게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약 짓는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거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2층짜리 노후주택이었는데 이제 1층은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고 2층은 그냥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방이 3개짜리였는데 그 방을 이제 거실도 조금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 4개짜리로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쉐어하우스를 제가 운영을 하려고 그랬죠. 위에는 쉐어하우스하고 1층은 카페 임대 놓고 상가주택인데. 상가주택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4억 3천이었는데 그 3억 3천이 대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내 돈이 들어갔고 부대 비용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견적이 1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 2억 있으니까 거의 리모델링 딱 들어가고 거기서 상가 임대 놓고 쉐어하우스 하면은 그 이자 내고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게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한 10%가 좀 안 됐었어요. 2억 투자해서 한 몇백만 원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겠다 싶었는데 또 개인 성향이긴 한데 부동산을 한번 사면 그렇게 개발을 해놓고 팔아서 매각 차익을 빨리 실현하려는 사람이 있고 좀 저처럼 부동산을 좀 갖고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토지를 깔고 있는 거는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맞춰놓으면 그 이후에 뭔가 뒤가 없잖아요.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재개발이 예정된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가겠지만 추가적인 기대가 없어서 일단 뭐 팔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빌라 중에서도 용산건 아직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땅을 깔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분이 아닌 땅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욕심이 나서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내가 2억 투자했어요. 하고 한 달에 뭐 100, 200 들어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계획이 없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돈을 월급 받고 있는데 내가 1억은 어떻게 만든 거고 1억은 신용대출이잖아요. 그걸로 2억을 투자해서 1, 200이 나와. 그러면 생활은 좀 여유로워지겠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모은다. 열심히. 또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으는 게 저는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거는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지만 가장 느리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뭐 모아서 하면은 또 안정적이긴 한데 또 이게 또 모을 여건도 잘 안 되고 고민한 게 팔지 않고 그 썩빌처럼 팔지 않고 뭔가 회수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신축을 생각한 거죠. 아예 밀어버리고 신축을 쫙 올려서 거기다 이제 전세를 맞추면 투자금이 회수되고 또 월세도 일부 받으면 또 이자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막연하게 해서 신축을 계획을 하게 됐고 리모델링보다는 좀 더 들어가네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네. 그래서 건축비는 한 5억 정도 들어갔어요. 5억이 들어가는 만큼 5억. 그 이상 뽑아낼 수 있으니까 아예 크게 가고 크게 뽑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때 진짜 머리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엄청 알아보고 막 거의 그냥 일반 직장만 다니다가 이거 하니까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누구 도움을 좀 받긴 했어요. 이미 건축을 했던 분한테 고용이라고 해야 되나? 멘토. 그쵸. 멘토식으로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금이나 이런 것도 융통하는 것도 조금 이제 도움을 받았죠. 3억은 대출을 받고 2억은 시공사한테 외상으로 하고 다 빌리셨네요. 다 빌렸죠. 돈이 없으니까.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빌리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러면 3억하고 2억은 어떻게 담보를 어떻게 하고 빌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4억 3천짜리 땅에서 그 땅을 담보로 3억 3천을 빌려줬죠. 그 내가 1억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그 시설자금 대출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공장 같은 거 운영하면 내가 이제 공장 라인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 이제 컵을 생산을 해. 컵을 이 라인에서 1시간에 100개를 만들어요. 막 수요가 많아. 막 200개, 300개 막 발주가 들어오면 이것만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늘려가지고 그냥 1시간에 100개 만들던 거 200개, 300개 만들어서 막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생산 설비를 늘리자니 돈이 없잖아요. 공장장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설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게 있어요. 신협이나 수협에서 뭔가 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대출해 주면은 동시에 많이 생산량을 늘리니까 매출이 높아지고
그걸로 이제 상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 단독주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인이고 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으로 본 거죠. 컵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공장 설비가 시설이지만 우리 같은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이것도 그냥 투자가 아닌 사업으로 보면 공사를 해서 부동산을 하는 것 자체가 설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설자금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공사를 해서 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건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땅은 갖고 있고 그러면은 이 건물을 만들었을 때 이 가치가 이제 공사만 완료되면은 이제 가치가 생성이 되니까 이 미래 가치를 담보로 먼저 이렇게 시설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건축자금 대출. 시공사 대출 2억? 그렇죠. 2억은 이제 시공사 외상. 외상. 3억은 은행에서 빌리고 제가 시공사 선정하면 아예 조건을 달아요. 아, 나는 돈이 없다. 3억은 먼저 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니들이 빌려줘야 된다. 빌려줘야 되는 조건으로 이제 아예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죠. 3억은 은행에서 조달하고 2억은 나중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갚고. 이율은 괜찮습니까? 어떤 이율이요? 이자. 아, 은행이자? 네, 은행이자는 한 4% 정도 되는 거죠. 4%. 시공사 거는? 시공사는 무이자. 저도 시설자금 대출이라는 말이 되게 들어보긴 했는데 이런 네. 데서 쓰는 건 그렇죠, 줄 그렇죠. 몰랐네요. 뭐 공장 이런 데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부동산을 사업으로 바라보면 끼워 맞추는 거죠. 이게 나중에 종부세 얘기도 하거든요. 컵을 만들었는데 컵이 막 팔리다가 안 팔리면은 재고로 남잖아요. 그 부동산도 건물 지어서 파는 게 내 업인데 안 팔려. 그럼 재고잖아요. 그걸 재고 자산으로 해놓으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돼요. 빈집이면은 합산 배제가 5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를 맞춰버리면 그게 1년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근데 어쨌든 1년이라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렇죠. 네, 괜찮으니까 한 여유 있게 좀 팔 수 있고 임대 맞춰놓고 시세 차익 누릴 시간도 좀 버는 거고.